치매 노모.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불렀다. 하지만 그건 내가 만든 가면이었다. 아들은 내 재산을 노렸고 며느리는 미소 뒤에서 내 통장을 훔쳤다. 나는 잊은 척하며 그들의 욕심을 지켜봤다. 하루하루 가짜 기억 속에서 진짜 복수의 각본을 썼다. 아파트명에 좀 바꾸면 어떨까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결심했다. 그래, 끝까지 가보자. 누가 가족인지 내가 직접 보여주마. 나는 치매 연기를 완벽히 해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안심한 순간 모든 걸 되돌려줬다. 기억났어. 다 너희가 한 짓이지? 제 인생 마지막 복수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얼어붙은 얼굴들, 흩어지는 거짓말, 그리고 드러난 진짜 유언장. 세상은 떠들썩했다. 가짜 치매 노모의 100억 복수극. 하지만 나는 고요했다. 이제야 알겠다. 복수보다 값진 건 기억이었다는 걸. 햇살 아래 피어나는 벚꽃처럼 나는 다시 살아가기로 했다. 오늘부터는 복수가 아닌 삶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요양병원 3층 305. 하얀 커튼 사이로 가을 햇살이 스며든다. 나는 오늘도 멍한 눈으로 창밖을 바라본다. 사람들은 나를 치매 노모 윤말순이라 부른다. 하지만 그건 내가 직접 만든 이름표였다. 아들이 들어왔다. 어머니, 점심 드셨어요? 그의 옆엔 며느리 선영이 서 있다. 짙은 향수 냄새가 병실을 덮는다. 그 향이 스칠 때마다 나는 속으로 웃는다. 그 냄새는 돈의 냄새와 닮았다. 태수가 말했다. 이 병원비도 부담되고요. 아파트명에 좀 바꾸면 어떨까요? 선영이 맞장구를 친다. 그럼 저희가 관리해 드릴게요. 어머니 편하게 계시게요.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아파트? 그게 뭐였더라? 우리 집이 어디였지? 아들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간다. 아, 역시 많이 잊으셨구나. 그는 안도한 듯 숨을 내쉰다. 나는 젓가락을 일부러 떨어뜨린다. 이놈의 손이 말을 안 들어서 말이지. 그들이 나가고 병실이 조용해진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시작됐다. 내가 먼저 판을 벌였구나, 태수야. 밤이 되면 병원은 고요하다. TV 소리만 멀리서 흘러온다. 나는 메모장을 꺼내 구부러진 손으로 글씨를 쓴다. 11월 3일. 아들이 서류를 요구함. 며느리의 눈빛은 거짓. 기억이 없는 여자의 일기처럼 보이지만 이건 복수의 각본이다. 몇 주 전 변호사 정민호가 나를 찾아왔다. 말순 씨, 치매 연기할 수 있겠어요? 그때 나는 웃었다. 연기야, 평생 해왔지요. 참는 것도 연기였으니까. 그는 나의 유언장을 맡았다. 이제 그건 나의 무기이자 마지막 무대의 대본이었다. 밤 11시. 불빛이 꺼지고 복도가 조용해진다. 나는 침대 밑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엔 통장, 도장, 그리고 유언장의 초안이 있었다. 모두가 내가 잊었다고 믿은 것들이다. 내 재산은 기억하는 자에게 남긴다. 유언장 첫 문장. 나는 손끝으로 그 문장을 천천히 쓸어내렸다. 그래, 기억하는 자.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이제 보여줄 차례야.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은행잎이 떨어지고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방 안을 메웠다.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미소를 지었다. 다음 주면 태수가 움직이겠지. 그리고 그날 모든 가면이 벗겨질 것이다. 그날 밤 오랜만에 꿈을 꾸었다. 남편이, 어린 태수가, 그리고 지은이가 나를 부르며 웃었다. 그 웃음 뒤에 어둠이 깔려 있었다. 나는 그 어둠을 그대로 껴안았다. 그게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그래, 이제 진짜 시작이다. 며칠째 비가 내렸다.
요양병원 창밖으로 젖은 은행잎들이 붙어 있었다. 그 잎사귀처럼 사람들의 마음도 차갑게 들러붙어 있었다. 태수는 매일같이 병실로 찾아왔다. 처음엔 병문안을 온다며 과일과 음료수를 들고 왔지만 이젠 손에 들린 봉투가 달라졌다. 서류, 인감증명서, 부동산 계약서. 그는 매번 친절한 척하며 내 손에 펜을 쥐어주었다. 어머니, 그냥 서명만 하시면 돼요. 치매라도 이름은 쓰실 수 있잖아요. 그 말 속에 묻은 비열한 웃음이 나를 덮었다. 나는 모른 척 눈을 반쯤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래. 내 말대로 하마. 손이 떨리는 척하며 종이에 서명을 했다. 그러나 펜 끝은 종이를 스치기만 했다. 먹물 한 줄 닿지 않았다. 그들의 눈엔 안 보이는 연극이었다. 며느리 선영은 늘 내 옆에서 속삭였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속엔 쇠막 같은 탐욕이 섞여 있었다. 어느 날은 내 방 서랍이 열려 있었다. 내가 아끼던 오래된 통장이 사라져 있었다. 그녀는 내 앞에서 애써 모르는 척하며 커피를 건넸다. 요즘 커피도 못 드시죠? 이거 향 좋은 원두예요. 나는 잔을 들어 올리며 웃었다. 커피 향이 참 좋았다. 하지만 그 향 속에서 나는 내 인생을 도둑질하던 사람들의 숨냄새를 맡았다. 밤이 되면 병실 불빛 아래에서 혼자 손가락을 움직였다. 놈들이 움직였다. 예상보다 빠르다. 내 마음속 달력이 한 장 넘어갔다. 복수의 첫 단계가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딸 지은은 그 와중에도 연락이 없었다. 그 아이는 항상 그랬다. 가족들의 싸움 속에 끼지 않으려 애썼다. 그러나 그게 나를 더 외롭게 만들었다. 태수는 다음 날 더 당당하게 찾아왔다. 어머니, 요즘 기억이 더 흐릿해지셨죠? 이제 요양원으로 옮기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의 눈은 연민이 아닌 계산으로 반짝였다. 나는 천천히 그를 바라봤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그래, 내가 하라는 대로 하마. 다 내가 나보다 똑똑하잖니. 그는 웃었다. 그 웃음 속에서 나는 그의 몰락을 보았다. 거짓으로 만든 안도감은 언젠가 가장 큰 함정이 된다. 며느리 선영은 그날 밤 전화기를 붙잡고 누군가와 통화했다. 그 여자가 이제 완전히 치매래요. 서류도 다 준비됐어요. 이번 주에 처리하면 끝이에요. 문틈으로 새어나온 그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조용히 커튼을 걷었다. 달빛이 내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 빛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마치 오랜 세월 참고 견딘 나에게 이제 그만 일어나라고 말하는 듯했다. 다음 날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변호사 정민호가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는 눈짓으로 사람 없는 복도로 나를 불렀다. 준비하신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때가 왔네요. 이제 기억을 되찾을 시간이야. 그날 밤 병실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불어들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나는 오래된 일기장 위에 펜을 올렸다. 태수, 선영. 너희가 잊은 건 나의 병이 아니라 너희 자신의 양심이었다. 종이 위에 먹물이 스며드는 동안 멀리서 천둥 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신호 같았다. 내 안에서 미묘한 전율이 일었다. 이제 곧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누가 진짜 병자였고 누가 탐욕의 노예였는지. 그날 새벽 나는 오랜만에 편안히 잠이 들었다. 내 안의 기억은 하나도 흐릿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또렷해졌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복수는 이미 시작된 지 오래라는 것을.
요양병원 복도는 새벽마다 이상하게 적막했다. 간호사들의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시간, 나는 그 고요 속에서 깨어 있었다. 눈을 감고 누워 있지만 머릿속은 명확했다. 모든 계산이 끝났고 이제 남은 건 실행뿐이었다. 그날 오후 낯선 발자국 소리가 병실 앞에서 멈췄다. 문틈 아래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익숙한 향이 스쳤다. 차분한 목소리, 그리고 낮은 숨결. 정민호였다. 그는 한 손에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봉투 끝엔 검은 실로 묶인 유언장 도장이 보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내밀었다. 그리고 고개를 살짝 숙였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오랜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믿을 수 없었던 타인의 눈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달랐다. 그 눈 속에는 이해와 두려움이 동시에 있었다. 나는 천천히 손을 뻗었다. 손끝이 종이에 닿는 순간 지난 수십 년의 기억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남편의 배신, 아들의 거짓말, 며느리의 냉소, 딸의 눈물. 모든 게 종이 위에 다시 적히는 듯했다. 이건 세상에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말은 조심스러웠다. 공개될 겁니다. 내 목소리는 단단했고 흔들리지 않았다. 진실은 늘 마지막에 드러나는 법이지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녹음기와 메모리 칩이 들어 있었다. 모든 대화, 모든 움직임을 기록하십시오. 증거가 없으면 그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나는 연극을 하듯 살아왔어요, 변호사님. 이번엔 진짜 무대를 보여줄 차례예요. 정민호가 떠난 뒤 나는 서류를 침대 밑 상자에 넣고 새로운 유언장을 한 장 더 꺼냈다. 거기엔 또 다른 문장이 있었다. 내 유산은 피가 아닌 기억으로 남는다.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나는 병실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손끝을 조용히 맞잡았다. 그 종이 한 장이 가족이라는 이름의 거짓을 부숴줄 마지막 불씨였다. 다음 날 아들이 다시 찾아왔다. 어머니, 그 아파트 말이에요. 요즘 부동산 값이 떨어져서 빨리 정리하는 게 좋겠어요. 그의 말은 언제나 이익 계산으로 가득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내가 알아서 해라 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가 방을 나가자마자 나는 간호사를 불렀다. 내일 퇴원 수속 좀 해주세요. 잠시 집에 다녀와야겠어요. 간호사는 놀란 눈으로 나를 보았다. 어머님, 혼자 다니시기 힘드실 텐데요. 걱정 말아요. 내 기억이 허락하는 마지막 길이 될지도 모르니까. 퇴원 날 나는 검은 외투와 흰 스카프를 걸쳤다. 머리엔 낡은 모자를 눌러 썼다. 누가 봐도 평범한 노인이었지만 그날의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가짜 치매 노모가 아니라 100억의 기억을 쥔 여인이었다. 택시 창밖으로 스쳐가는 거리가 낯설었다. 수십 년을 살아온 동네인데도 모든 게 새로웠다. 나는 마치 세상에 처음 태어난 사람처럼 모든 장면을 새겨 넣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풍경이 내 복수의 마지막 무대가 될 테니. 도착한 곳은 오래된 주택가였다. 거기엔 남편이 남긴 낡은 금고가 있었다. 녹슨 자물쇠를 열자 그 안엔 오래된 통장과 수표 그리고 또 다른 서류가 들어 있었다. 나는 그 중 한 장을 꺼내 미소를 지었다. 그래, 잘 있었구나. 그 종이는 바로 진짜 유언장의 원본이었다. 세상이 믿게 될 가짜 유언장과는 전혀 다른 내용. 모든 재산의 귀속자는 사회환원. 단 한 사람, 딸 지은에게만 집 한 채. 나는 종이를 접어 가방 속에 넣었다. 그리고 그 위에 손을 얹었다. 이제부터 진짜 기억을 되찾을 시간이야. 그날 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하늘은 낮게 깔렸고
번개가 창문을 스쳤다. 나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일기장을 펼쳤다. 오늘 숨겨진 유언장을 되찾았다. 이제 연극의 두 번째 막이 오른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빗소리가 마치 박수처럼 들렸다. 누군가가 내 오랜 침묵에 이제야 대답을 해주는 것만 같았다. 며칠 동안 비가 그치지 않았다. 습한 공기 속에서 병실 냄새가 짙어졌고 내 몸에서도 이상한 냄새가 배어나왔다. 약 냄새, 세제 냄새, 그리고 오래된 이불 냄새. 그 냄새들이 뒤섞인 그곳은 마치 지난 세월의 냄새 같았다. 그날은 지은이 병문 안을 왔다. 오랜만이었다. 그 아이의 얼굴은 여전히 단정했고 눈빛은 차분했지만 어딘가 슬퍼 보였다. 문을 열며 엄마라고 부르는 그 한마디에 묘하게 심장이 떨렸다. 나는 일부러 고개를 돌렸다. 누구세요? 그 한마디가 공기 속에 섞이며 지은의 얼굴이 일순 굳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내 속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하지만 나는 끝까지 모른 척했다. 지은은 조용히 내 곁에 앉았다. 손을 잡으려다 멈추더니 작게 숨을 내쉬었다. 엄마, 저 지은이에요. 기억 안 나세요? 나는 천천히 눈을 깜빡였다. 지은이? 지은이가 누군데 돈 빌리러 왔어?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자 지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리고 금세 눈가가 젖었다. 그 눈물을 보며 나는 속으로 울고 있었다. 하지만 겉으론 아무렇지 않게 치매 노모의 얼굴로 웃었다. 다들 나한테 돈 얘기만 하러 오더라. 너도 똑같구나.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엄마. 저는 그냥 엄마가 보고 싶어서. 거짓말 하지 마. 너희 다 똑같아. 다 돈 때문이지. 그 말에 지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잠시 후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 병실 문 앞에서 돌아보았다. 그래요. 돈 때문이라도 좋으니까. 제발 건강만 하세요. 그 말만 남기고 문을 닫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렇게 무겁게 들리긴 처음이었다. 나는 이불을 움켜쥐었다. 눈물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입술을 깨물어 삼켰다. 지금 울면 안 된다. 지은이는 몰라야 했다. 이 연극은 완벽해야 하니까. 그날 밤 병원 복도에 조용히 발소리가 들렸다. 간호사가 내 병실 문틈으로 들어오더니 따님이 두고 간 편지예요. 라며 흰 봉투를 놓고 갔다. 나는 손을 떨며 그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짧은 편지 한 장. 엄마,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저는 잊지 않을게요.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세상 누구보다 잘 아니까. 눈앞이 흐려졌다. 글자가 번지고 손끝이 차가워졌다. 나는 그 종이를 품에 안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날 밤 창밖에서 번개가 치고 창문 유리가 울렸다. 그 소리에 눈을 감았다. 지은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미안하다. 넌 빠져야 해. 그래야 아무 상처 없이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나는 복수의 연극을 이어갔다. 진짜로 아픈 사람처럼, 진짜로 기억을 잃은 사람처럼. 며칠 뒤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와 병실 안에서 서류를 확인하고 있었다. 지은의 편지가 그 서류 밑으로 밀려났다. 나는 모르는 척 그 종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다. 그래, 다들 진짜처럼 속고 있구나. 지은이 남긴 그 짧은 편지가 내 마음속 유일한 등불이 되었다. 나는 그 편지를 이불 밑에 숨겼다. 그리고 속삭였다. 조금만 더 참자. 이제 곧 모든 게 드러날 거야. 그날 밤은 이상하게 길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빗소리가 들렸고 내 안에서는 또 다른 소리가 울렸다. 끝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다.
가짜 치매 속에서도, 가짜 가족 속에서도 진짜 마음 하나만큼은 끝까지 잃지 않겠다고. 그날은 유난히 밝았다. 창문 너머로 햇빛이 병실 안까지 깊게 들어왔다. 며칠 전부터 이어지던 비가 멎자 세상은 다시 평온해진 듯 보였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서 나는 알았다. 오늘 모든 게 바뀔 거라는 걸. 아침부터 이상하게 분주했다. 아들이며 며느리가 갑자기 찾아왔고 그 뒤엔 변호사 정민호가 서류 가방을 들고 따라 들어왔다. 그들의 얼굴엔 각기 다른 표정이 얹혀 있었다. 태수는 기대, 선영은 긴장, 그리고 정민호는 무언가를 숨긴 사람의 표정이었다. 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드디어 이 문제를 정리하게 됐어요. 오늘 다 정리하고 나면 병원비 걱정도 없어요. 그의 말 끝에 돈이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아도 들렸다. 선영은 눈웃음을 지으며 내 팔을 잡았다. 어머니, 그냥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힘드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나는 조용히 그 손을 뿌리쳤다. 그래, 그럼 해보자. 정민호가 눈치를 보며 서류를 꺼냈다. 하얀 종이 위에 인감도장이 찍힐 자리만 비어 있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나를 바라봤다. 나는 천천히 펜을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고개를 들어 그들을 하나씩 바라봤다. 그래, 이게 그 서류냐? 태수가 웃었다. 예, 어머니. 이거 하나면 다 끝이에요. 나는 종이를 들었다. 그리고 펜 끝으로 한 줄을 그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병실 안에 울렸다. 모두의 얼굴이 굳었다. 끝이라고 했지? 그래, 이제 진짜 끝이야. 태수가 놀라며 외쳤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기억났어. 다 기억났어. 그 말 한마디에 공기가 멎었다. 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나 몰래 재산 정리하려 했지. 며느리는 통장 훔쳤고 나는 다 봤다. 다 들었다. 선영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뒤로 물러섰다. 정민호는 서류를 들고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빛엔 어떤 예감이 스쳤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몸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다. 너희는 내가 병든 줄 알았지. 그래야 마음 편했겠지. 그래야 죄책감이 덜했겠지. 태수가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오해예요. 저희는 그냥 오해? 오해는 내가 한 거야. 나는 바보가 아니야. 순간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다. 죄송해요. 어머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태수가 다 하자고 해서. 그녀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번졌다. 하지만 나는 그 눈물조차 믿지 않았다. 정민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건 어머님께서 며칠 전에 준비하신 겁니다. 그가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그리고 내 앞에 놓았다. 그 봉투에는 윤말순 유언장이라 적혀 있었다. 태수가 벌떡 일어났다. 유언장이요? 그게 뭐예요? 아직 살아계신데 무슨 유언장이에요? 나는 봉투를 손에 쥐었다. 살아있을 때 써야 진짜 유언이지. 죽고 나면 아무 소용 없잖아. 그 말과 함께 봉투를 정민호에게 건넸다. 이건 내가 죽은 뒤 공개해. 지금은 아직 아니야. 난 준비가 더 필요해. 그 순간 병실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누구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태수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선영은 눈물을 닦으며 문가로 물러섰다. 정민호는 깊게 고개를 숙였다. 나는 천천히 앉았다.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고요했다. 이제 판은 완성됐다. 그들은 내가 미쳤다고 믿을 것이다. 그 믿음이 커질수록 나의 복수는 더 완벽해질 테니까.
창밖에서는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하지만 내 안은 이미 어둠으로 물들었다. 빛은 언제나 진실을 비출 때보다 거짓을 드러낼 때 더 눈부시다. 그날 오후 병원 복도에 발소리가 길게 울렸다. 태수의 신발 소리, 선영의 하이힐, 그리고 정민호의 묵직한 걸음. 모두가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이 모든 길이 결국 한 곳으로 모일 거라는 걸. 유언장이 공개되는 그날, 그들은 다시 내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나는 창문을 닫고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막이 올랐어. 며칠이 지나자 병원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태수도 선영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의 빈자리가 이상하게 평화로웠다. 그러나 그 평화는 폭풍 전의 고요였다. 아침 회진이 끝나자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태수가 들어왔다. 얼굴은 잿빛이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손에는 신문이 쥐어져 있었다. 그 종이 위에는 굵은 제목이 찍혀 있었다. 치매 노모 재산 두고 가족 갈등. 그는 신문을 침대 위에 던졌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기자가 병원 앞까지 찾아왔어요. 우리 집안 망신이에요. 나는 천천히 신문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한 줄 한 줄 읽었다. 거기엔 익명의 제보자, 변호사의 개입, 그리고 숨겨진 유언장이라는 단어가 있었다. 나는 시선을 들었다. 세상이 알게 됐구나. 태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 유언장, 도대체 뭐예요? 정민호가 뭘 꾸미고 있는 거예요? 꾸미다니, 그건 내가 한 말이겠지. 나는 단지 너희가 진짜로 누군지 보여주고 있을 뿐이야.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갑자기 침대 모서리를 움켜쥐었다. 왜 이러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너는 나를 이용했어. 내가 원한 건 돈이었잖아. 돈이 뭐가 나빠요? 그 돈 다 우리 가족 위에 번 거잖아요. 순간 그의 목소리가 병실 벽을 때렸다. 그 소리에 놀라 간호사가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지만 나는 손짓으로 그를 물렸다. 이건 가족끼리 끝내야 할 일이었다. 어머니, 전 그냥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날 팔았지. 너는 내 아들이지만 그 순간부터 낯선 사람이었어. 그 말에 태수는 몸을 돌려 창문으로 걸어갔다. 그럼 아버지처럼 날 버리시겠어요? 나는 잠시 말이 막혔다.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찔렀다. 그는 뒤돌아보며 울먹였다. 어머니, 전 그냥 인정받고 싶었어요. 한 번이라도 잘했다는 말 듣고 싶었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 순간만큼은 그가 아직 내 아들 같았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잘했다, 태수야.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세상이 알게 됐으니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병실을 뛰쳐나갔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렸다. 그날 오후 정민호가 다시 찾아왔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유언장 얘기가 언론에 흘러나갔습니다. 아드님이 변호사 사무실에 난입했다고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줄 알았어요. 이제 곧 그들이 진짜를 찾으러 오겠죠. 그는 잠시 망설였다. 그 진짜 유언장, 이대로 공개하실 겁니까? 아직은 아니에요. 무너지는 소리를 좀 더 들어야 해요. 창밖에서 구급차 사이렌이 울렸다. 그 소리가 마치 내 속에서 뒤틀린 심장처럼 요란했다. 밤이 되자 선영이 몰래 병실을 찾아왔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손엔 두꺼운 봉투가 들려 있었다. 어머니 제발 이거 기자들한테 내지 마세요. 우리 아직 살 수 있어요. 이 돈 다 드릴게요. 이대로 끝내요, 제발. 그녀는 봉투를 내밀었다. 나는 봉투를 받는 척하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이 얼마나 차가운지, 그녀가 얼마나 두려운지 느껴졌다. 선영아.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야. 양심의 문제야. 그 말에 그녀의 얼굴이 무너졌다. 손에 들고 있던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다. 수십 장의 지폐가 흩어졌다. 그 위로 그녀의 눈물이 떨어졌다. 그녀가 떠난 뒤 나는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불어와 지폐 몇 장을 휩쓸고 나갔다. 그 종이들이 허공에서 흩날리는 모습이 이상하게 아름다웠다. 그건 마치 탐욕이 사라지는 순간 같았다. 정민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내일 기자회견이 잡혔습니다. 진짜 유 원장을 공개하실 건가요?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그래요. 내일이면 충분하겠죠. 전화기를 내려놓자 병실안은 다시 고요했다. 나는 침대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내가 살아온 모든 세월이 한 장면처럼 스쳐갔다. 남편의 파산, 아들의 배신, 딸의 눈물. 그 모든 게 한 줄의 문장으로 이어졌다. 이제 심판의 날이 왔다. 병실 시계가 밤 9시를 가리켰다. 밖은 이미 어두웠고 유리창엔 빗방울이 점처럼 박혀 있었다. 조용하던 복도에 발소리가 울렸다. 태수, 선영, 그리고 정민호. 세 사람의 그림자가 동시에 문틈 아래로 드리워졌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태수의 얼굴은 초췌했고 손엔 신문과 서류철이 들려 있었다. 선영은 울다 지친 얼굴로 뒤따랐다. 정민호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았다. 누군가 죽음을 예감한 사람들처럼 그들은 나를 바라봤다. 태수가 먼저 말을 꺼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죠.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는 천천히 그를 보았다. 의미라 그래. 그 말 한마디 참 낯설다. 그는 서류를 흔들며 소리쳤다. 이거 다 뭐예요? 유 원장, 사회환원, 지은이에게 집 한 채? 그게 다 뭐냐고요? 그의 목소리가 병실을 울렸다. 나는 고개를 들고 조용히 말했다. 그게 내 마지막 선택이야. 정민호가 가방을 열어 봉투를 꺼냈다. 모두의 시선이 그 손끝으로 쏠렸다. 그 안에는 진짜 유 원장이 있었다. 하얀 봉투 위에 내가 직접 쓴 글씨. 윤말순 최종 유 원장. 정민호가 조용히 읽기 시작했다. 윤말순은 생전에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딸 윤지은에게 거주지 한 채를 남긴다. 단 가족이라 불린 이들이 그 어떤 상속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 한 문장에 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선영의 눈에서는 눈물이 터져 나왔다. 어머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나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봤다. 어떻게든 살고 싶다며 내게 돈을 들이밀던 사람이 이제 와서 정의를 말하네. 태수는 내 앞에 다가와 서류를 낚아챘다. 이건 무효야. 어머니가 제정신 아닐 때 쓴 거잖아요. 그의 손이 떨렸고 종이가 구겨졌다. 나는 그의 손목을 붙잡았다. 이 손, 한 번만 더 거짓된 짓을 하면 넌 평생 내 자신을 용서 못할 거야.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전 그냥 잘해보고 싶었어요. 잘해보는 게 아니라 빼앗으려 한 거야. 내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정민호가 조용히 서류를 다시 걷었다. 어머님, 언론 쪽에서 내일 보도를 준비 중입니다. 오늘 밤 중으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보도하세요. 확실합니까? 그래야 끝나지. 병실 안 공기가 묘하게 바뀌었다. 태수는 고개를 떨군 채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선영은 무너진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봤다. 그 눈빛은 죄책감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꺼냈다. 너희가 나를 버렸을 때
나는 이미 죽었어. 하지만 죽은 사람도 때로는 돌아오지. 그 순간 병실 천장 조명이 번쩍였다. 정전이 일어났고 잠시 어둠이 방을 뒤덮었다. 창밖에서 번개가 터졌다. 빛이 병실을 스쳤고 그 한 줄기 빛 속에서 태수의 얼굴이 비쳤다. 그의 눈엔 공포가 서려 있었다. 잠시 후 불이 다시 켜졌을 때 나는 조용히 서류를 정민호에게 건넸다. 이제 가져가요. 내일은 끝났으니까. 정민호가 고개를 숙였다. 정말 후회 안 하시겠습니까? 후회할 일은 이미 다 했어요. 태수는 문가에 서 있었다. 어머니, 이게 진짜 마지막이에요? 그래, 마지막이야. 그럼 이제 나한테 남은 게 없네요. 그 말과 함께 그는 웃었다. 쓸쓸하고 비어있는 웃음이었다. 그리고 그는 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닫히고 나서 나는 천천히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다. 창문 유리에 맺힌 물방울이 서로 엉켜 흐르다가 하나로 떨어졌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마음을 울렸다. 그래, 결국 다 흘러가는 거야. 멀리 복도 끝에서 정민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유 원장은 내일 오전 9시 공식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병실은 다시 고요해졌다. 나는 침대에 앉아 손끝으로 유리창을 쓸었다. 차가운 감촉이 손끝을 타고 들어왔다. 그 안에서 묘한 안도감이 퍼졌다. 오늘 밤이 지나면 모든 게 끝난다. 하지만 어쩐지 마음이 이상하게 편했다. 처음으로 정말로 자유로워진 기분이었다. 유 원장이 공개된 지 사흘째 되는 날, 세상은 온통 그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가짜 치매 노모의 정의로운 복수. 신문마다 방송마다 내 이름이 실려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 모든 소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요양병원을 나와 산 아래의 작은 마을로 옮겨왔다. 햇살이 부드럽게 비치는 단층집, 문 앞엔 흙냄새 나는 장독대 하나. 그게 내가 선택한 마지막 보금자리였다. TV 속에서 내 이야기를 다루는 기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유 원장은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었고 노모 윤말순 씨의 재산은 전액사회에 기부되었습니다. 나는 리모컨을 눌러 화면을 껐다. 조용한 방 안엔 시계 초침 소리만 남았다. 그제야 실감이 났다. 복수가 끝났다는 걸. 내 안에서 오랫동안 들끓던 증오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이상한 평온이 채워갔다. 낡은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엔 딸 지은이 남긴 편지가 있었다. 엄마, 저는 잊지 않을게요. 그 한 줄이 아직도 내 가슴을 덮고 있었다. 문득 바람이 불었다. 커튼이 흔들리고 햇빛이 방바닥을 스쳤다. 나는 그 빛 위에 손을 얹었다. 따뜻했다.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부드러울 줄은 몰랐다. 밖으로 나가니 봄 냄새가 났다. 3번 나무가지 끝에 작은 꽃이 피어 있었다. 나는 한참을 서서 그 꽃을 바라봤다. 세상이 내게 준 벌이 이거라면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뒤에서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돌아보니 그녀가 서 있었다. 예전보다 훨씬 단단한 눈빛이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왔구나. 지은은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 이제 다 끝났죠? 응. 다 끝났어.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살아야지. 이번엔 진짜로 살아볼 거야. 우리는 마당에 나란히 앉았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한때 그토록 무겁던 세상이 이제는 놀랍도록 가벼웠다. 지은이 내게 조용히 물었다. 엄마, 그동안 무섭지 않았어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무서웠지.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였어.
그 말에 지은이 미소 지었다. 나는 손을 들어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렸다. 그 따뜻한 감촉이 오래 남았다. 그 순간 내 마음속 어둠이 완전히 사라지는 걸 느꼈다. 해가 지고 노을이 마당을 덮었다. 지은은 부엌에서 차를 끓였고 나는 작은 노트 한 권을 꺼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 복수가 아닌 삶으로. 창밖으로 저녁바람이 불어왔다. 은행잎 하나가 천천히 바닥에 내려앉았다. 나는 그 잎을 집어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작고 얇은 잎 하나에도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다. 지은이 차를 내왔다. 엄마, 맛 좀 봐요. 달고 따뜻해요. 나는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 맛은 오랜 세월 잊고 살던 평화의 맛이었다. 창문 밖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 정말 끝났구나. 그날 밤 잠이 들기 전 문득 떠올랐다. 내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건 돈도 명예도 복수도 아니었다. 그저 가족의 기억이었다. 비로소 이해했다. 100억보다 값진 건 사랑을 기억하는 마음이었다는 걸.